많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얼굴도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서울 와서는 잘 못 뛰었어요. 근데 예, 예. 유럽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는 한 주에 50km쯤 뛰었어요. 아, 한 달에 한 200km. 그러니까 저 러닝 슈즈가 600km 정도만 뛰면 이제 수명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마다 한 컬레씩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특히 지난주 거의 매일 미세먼지가 뭐 매우 나쁨, 뭐 어떨 때는 도깨비 뿔 나온 만큼까지 나와가지고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요. 지금 오늘 보니까 딱 귀국하신 지 한 달 거의 되는 시점. 19일이니까 예, 예. 오늘이 19일인가요? 17일입니다. 예.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예, 예. 엄청난 빠른 속도로 거의 이제 23일 창당이니까 예. 귀국하고 한 달 만에 창단까지 이르는 셈이죠, 사실. 상당히 빨리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예. 당명이나 그런 당 색깔 정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도 있었고 이렇게 좀 예. 계획대로 잘 안 돼가는 모양새들이 있는데 안 돼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예, 예.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여기저기서 막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저 일정에 차질 없이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저희들이 더 당당한 거죠.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명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그거야 뭐 명백하게 정당 탄압이죠. 사실 선관위가 그런 게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바로 전 정권, 예. 그러니까 19대가 아니죠. 20대 총선 때입니다.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그 든든한 3당으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예. 다들 놀라셨죠. 예, 많이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대표였을 때 국회도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개회하고 그 많은 일들을 이제 막 해나가던 차에 그 선관위에서 저희를 리베이트 혐의를 없는 리베이트를 만들어서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생정당 보호하려고 저는 대표를 그만두고 붙게 됐던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3년 지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7명 기소가 됐었어요. 현역 의원 2명 포함해서. 그리고 각자가 10여 개 혐의가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100%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혐의를 여러 개 씌우는 게 그 중에서 조그만 경범죄 정도라도 걸리게 보통은 그렇게 씌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100% 모든 사람이 모든 혐의에 무죄 받은 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정당 탄압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도 아무도 모르시고 결국은 그 나쁜 이미지만 남게 된 거죠. 사실 그게 우리나라 구태 정치권이라는 그 이미지 조작의 효과인 거잖아요. 워낙에 처음 2012년 9월 19일 날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7년 5개월, 6개월 정도 됐어요. 그 지난 1년 5개월 정도를 유럽과 미국에 있었으니까 현실 정치한 게 제가 6년밖에 안 됩니다. 국회의원 임기 한 번 반 정도 아마 최중심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오래로 기억하시는데 정말로 짧습니다. YS나 DJ가 정치 시작하고 6년 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저는 무소속으로 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계속 걸어왔어요. 변함없고 일관됩니다. 근데 그거를 양쪽에서 이제 계속 공격하고 어떨 때는 자기 편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또 이쪽 편이라고 하고 계속 색깔 칠하기를 나섰거든요. 그 기득권 정치가 이제 아주
그 잘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미지 조작. 이미지 조작 기술만 가지고 이제 정권을 얻으면,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 국민 세금을 전리품으로 사용하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자기 세력 먹여 살리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계속 퇴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지 조작 하니까 뭐 무수한 아마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미지 조작 공격을 당했죠.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냥 금방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국회의원일 때 19대 겁니다. 그때가 본청에서 나와서 제 차를 타고 막 차가 출발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리는 차 문을 벌컥 열더니 사진을 파파팍 찍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저 위험하게 저 사진 그냥 이렇게 차에 타는 모습 이런 거 찍으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달리는 차 문을 열고 찍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기사가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차 문도 못 닫고 도망치는 안철수. 그래서 거기 강력하게 항의해서 그 기사는 내렸습니다만 이미 이미지 조작 데미지라는 게 그날 또 막 종편에서 씹고 뜯고 난리 났거든요. 그걸로 이런 게 이미지 조작의 효과인 건데요. 그걸로 국민들을 속이기만 하고 실제로 정책적인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분야에 대한 어떤 담론이나 고민도 없는 거죠. 근데 말을 하다 보니 왜 여기까지 왔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런철수라는 별명도 사실은 그런 이미지 조작이죠. 다 보면 그 중도 실용 정치가 한국 정치사에서 사실 처음 나온 거라서 양쪽에서 공격도 많이 하지만 오해하는 분들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상당히 그럼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어떤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알기 쉽게 우리 독자들, 우리 시청자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실용 정치 하면 한마디로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실용 정치예요. 사회생활 해보신 분이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고집만 피워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보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타협하고 결정해가지고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게 사회에서 일하는 방식인데 이 실용 정치가 바로 그겁니다. 정치를 할 때 자기가 가진 몇십 년 전 그 생각만 가지고 그것만 고집을 피워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서로 싸우기만 하죠, 계속. 근데 실제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실용 정치거든요. 그 실용 정치라는 용어 자체도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나 학교에서 교양 강좌 들은 사람은 다 아는 그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에서 나온 거예요. 실용주의를 그냥 컴퓨터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실용주의란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실용주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실용 정치죠. 세상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서 가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마크롱이 실용적 중도 정당으로는 최초로 집권했죠. 사실 거기도 거대 양당이었거든요. 수십 년째. 서로 싸우면서 못해도 제1야당. 그리고 반사 이익으로 자기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집권. 그게 반복이 됐어요, 프랑스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양당을 동시에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당선되고 지금 거대 양당은 완전히 와해된 상태예요, 프랑스는. 근데 마크롱이 처음 당선되고 나서 그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현 정부 출범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출범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좌든 우든 가리지 않고 인재들을 다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만 중점을 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개혁에 나섰는데 아마 초반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마크롱 지지율이 급락했다. 근데 그게 그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 유지하기는 쉬워요. 이미지 조작만 하면. 근데 실제로 일을 하려면 결국은 저항에 부딪히거든요. 저항이 오면 그 실제로 개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거를 뚫고 지금 3년이 지났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근데 거기서 수십 년 프랑스 병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노동개혁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바로 이웃에 있는 독일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경제성장률 이전에 1%대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이번 저 코로나 19 때문에 아마 더 낮아질 수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사실. 이 좌우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쓴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국민의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새로 뛰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저희들이 그 생각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그 몇 가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그 정치는 퍼블릭 서비스다, 사회봉사다 라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저 사익 추구 정치 아닙니까? 정당이 아니라 이익 집단끼리의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전리품으로 자기가 쓰려고. 거기에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서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그 사익 추구 정치가 아니고 정치는 그 사회를 위한 서비스다. 그 생각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만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 실용 정치를 할 사람.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진보라는 이념, 보수라는 이념, 그게 저 역사가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게 세계를 보는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이념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이념도 변합니다. 그렇게 진화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진보 이념도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고 보수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뭐 진보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이 수십 년 전 생각에서 머물러 있어요.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즉 이거는 저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구 보수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 바뀌면 그건 수구 진보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걸 또 사익 추구의 도구로 쓰면 이거야말로 저 진보파리, 보수파리 이런 이념파리 장사하는 거죠. 지금 각 당에서는 이제 말도 많았지만 서로 이제 앞다퉈서 영입 인재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당에서 참 올해도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한은 항상 총선 직전에 귀가 번쩍 뛸 만한 아주 좋은 인재들이 정치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의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근데 이번에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발표하는 인재를 보시면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첫 총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민주당 같으면 영입한 인재한테 무슨 무슨 진문 검증하듯이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 식이면 좋은 인재가 퍼블릭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저희 같은 국민의당에 좋은 인재 풀들이 그러니까 가능한 인재 풀들이 훨씬 넓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체화된 그런 인재 영입
대상 발표할 만한 분들 아직은 없으신 거로. 처음 저희가 바로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일주일 전에 창준이 하고 예. 어제 4개 시도당 이제 창당을 했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중앙당 창당을 하니까 예. 거의 시작해서 2주 만에 중앙당 창당을 하는 셈이거든요. 빨리. 예. 그 사이에 뭐 저 수도권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예. 어제 뭐 광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다 지역에서 잘 알려진 분들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모레는 대구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중앙당을 거쳐서 아마 본격적으로 저뿐만 아니고 현역 의원분들께서 열심히 저 만나고 계셔서요. 저도 이미 좀 여러분들 만났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그 총선 일정에 늦지 않게 저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말씀해 주시기 어려워요. 아니 그거는 서로 예, 예. 함께 그 의논해서 일정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인사 문제는 그렇죠. 뭐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셔서 잘 아시지만 정권 심판론이 있고 야당 심판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슬로건 내지는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근데 이게 유럽에서 1년 13개월 동안 14개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책을 보고 이 사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유럽은 다행히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서요. 뮌헨 중앙역에서 떼제베 타면 파리까지 5시간 반, 뭐 이 정도 굉장히 교통의 요지에 다행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렇게 호기심이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제가 참 좋아해요. 그건 제 평생 그랬었어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게 또 제 삶의 굉장한 큰 즐거움인데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메모하고 자료 받은 게 3박스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고 달리기 하면서 또 제가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뭐 얼마나 괴로우면 마라톤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달리기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괴로운 생각이 다 없어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작년 5월인가요? 제가 뮌헨에 있을 때 책을 2권을 쓰기로 결심을 했죠. 보통 저는 책을 누가 대필 작가가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직접 쓰거든요. 14번째 책인데 3달 정도씩 걸립니다. 컨텐츠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6, 7, 8월 이제 3달 동안 달리기에 관한 책, 그리고 제 개인의 삶, 유럽에서의 삶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고요. 그리고 나서 스탠포드 법대로 옮겨가서 거기서 10월 달에 갔어요. 10, 11, 12 이제 3달 동안 유럽에 대한 이 책을 썼어요. 3박스 다 쓰지는 못하고 14개국 중에 5개 나라만 썼습니다. 근데 제가 책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저는 지금까지 책을 쓰면서 책이 마무리가 될 정도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확신이 저절로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도 현실 정치에 복귀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따로 이렇게 뭐 고민하는 것보다 오히려 책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제가 확고한 결심이 어느 방향이든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월 말에 책을 끝내면서 귀국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그때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 이걸 막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귀국해서 그런 사실 1월 2일 날 정계 복귀 선언부터 한 일간지 인터뷰, 한 경제지 기고, 공항 메시지 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근데 제가 좀 답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근데 그 사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 지금 정부 여당이죠. 이 정부 여당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뭐 제 3대 예언이라고 화제가 됐던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거보다 더 나가가지고 이 뭐 저 민주주의까지 파괴하고 있고요. 사실은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통념이나 상식이나 도덕적인 기준까지도 망가뜨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무슨 거짓말이라고 안 하잖아요. 대안적 진실이라고 주장하지. 그래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정상인데 저 잘못된 건데 이 세계를 바꿔가지고 자기들 잘못이 아닌 걸로 만들려고 세계를 조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반드시 심판을 해야지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 생각이 확고합니다. 근데 설명이 너무 길다. 좀 줄이겠습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은 이미 탄핵을 받고 심판을 받고 반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완벽한 대안이 또 될 수는 없는 이런 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도 지금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바라는 게 1대1 구도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돌리는 문서도 있고 정의당 주장도 있고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제가 눈에 가시더라고요. 아마 선관위에서도 그래서 막 자꾸 딴지 걸고 이름 계속 보면은 저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는 이름을 그 유사당명이라고, 유사당명 아닌데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1대1 구도로 만들려는 게 정부 여당의 전략입니다. 사실 선거 전략. 1대1이 되면 100전 100승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히려 야권의 파이를 키워서 다음 21대 총선에서 그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면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 실용적 중도의 영역에서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파이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뭐 선거 연대나 통합이 없다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여쭤보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이런 정치권에서 연대나 뭐 통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듯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뭐 4년 전 데자뷰죠. 4년 전에 그때 저 민주당이 정체를 알았어요. 제가 이건 도저히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그때 뭐 진보 진영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 통합하지 않으면 야권 통합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4년이 지난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권 통합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관점은 좀 틀리네. 한쪽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그러고 한쪽은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있으니 약간 저 뭐 국가주의적인 시각과 개인 이런 시각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건 저는 굉장히 신뢰되고 건방진 여의도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의 정치공학적인 시각. 소위 여의도에서 그 정치꾼들이나 또는 정치 전문가라는 분들은 사람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민주당 예. 이렇게 딱지 붙이고 어떤 사람은 저기 그 한국당 예. 이렇게 딱지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 아, 이 지역은 저 뭐야 그 험지다. 뭔지, 예. 야, 그게 저 국민들한테 얼마나 신뢰되는 표현인데 예. 굉장히 떳떳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4년 전에 보시면 예. 그때 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표는 정해져 있고 한국당 표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민주당에서 나왔으니 민주당 표를 나눠 먹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했죠. 근데 현명한 국민들은 50% 국민들은 그 딱지가 안 붙어 있어요. 전체 국민들 중에서 양쪽 극단은 뭐 저 평생 민주당만 찍는 분 그리고 평생 한국당만 찍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딱지가 붙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50%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저기 평소에는 민주당을 찍지만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고 너무 실망하면 요즘 보면 진중권 교수부터 막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민주당은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만 빼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보수 지지층이 30% 후반 40 정도로 이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네. 생각했지만 탄핵을 거치면서 참 저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사실은. 그걸 거치면서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는 20% 초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민주당 한국당만 찍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무당층이 있어요. 예. 무당층이 갤럽 조사 해보면 12월 초에 20%대였어요. 예. 2월 초를 보시면 30%대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까지 총선에서 없던 현상이거든요. 보통 가까이 다가오면 10% 정도로 무당층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더한 무당층 분들은 예. 여론조사 절대로 안 나갑니다. 평생. 그러니까 거기 뭐 갤럽 조사 정도 여론조사에 응하는 무당층들이 30%라는 거는 실제로는 50%인 겁니다. 이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보고 그 당시는 거대 양당하고 국민의당이 있었잖아요. 어디에 실망하면 다른 데 표를 주십니다. 자유롭게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여의도의 정치공학적인 제가 통합 안 하면 자유한국당이 야권이 필패한다든지 여기는 야권의 험지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신뢰되는 유권자를 폄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여러 예언으로 주목을 받으셨는데 4년 전에 38석.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예. 그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그랬죠. 예. 그 어느 정도 지형이 이루어지고 예. 각 정당마다 진용이 갖추어졌을 예. 때 예. 그러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 예상 의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때 이태규 의원이 발표했는데요. 아마 다른 민주당이나 한국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발표했어요. 35에서 40 정도 된다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고 투표하는 날까지 거의 90%의 평론가가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았는데 아셨습니까? 그게 저희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었어요. 저희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랬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두 당도 자기들 예상 의석수를 말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는 정당 간 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아직 호남에 기반한 세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오늘 출범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론조사 돌리다 보면 새로운 보수당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게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당도 이번 주 일요일 창당이 돼야 그 다음에 그 각자가 공천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용을 갖춰지면 아마 3월 정도에 아마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두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보다는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4년 전.
여건이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1번, 2번만 찍다가 1번, 2번 아닌 당을 찍은 건 지난 총선 때 처음이었답니다. 그게 저 본인도 찍으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셨대요. 근데 그건 처음이 힘들지, 없던 데서 새로 만드는 게 힘들지, 이제는 그 1번, 2번 이외에도 선택지가 있다는 건 국민 상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 총선 때보다는 덜 힘들 겁니다. 이런 그 1당, 2당 아닌 정당이 그 약진하는 데는. 또 반면에 그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서요. 그 결국은 서로 사람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지금 정치 지형이 기득권 양당에게 유리한 상황이죠. 지난번보다도 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마지막 한 달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3월 달하고 4월 중순까지. 그때 얼마나 저희들이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심으로 호소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 그러니까 국민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시종일관 9월 19일 정치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초심으로 일관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려면 4년 전과 지금의 나는, 그리고 국민의당은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거는 말씀드렸듯이 초심이죠. 그리고 또 그런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생각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 정치권에서 8년 가까이 7년 5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지지하지는 않으시는데 제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건 믿으신데요. 근데 그건 저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19대 국회 때였어요. 19대 국회 때 참여연대에서 그 국정원 특활비 받은 국회의원들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98명이 이렇게 받아서 뭐 어디에 썼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때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이었는데 저는 안 받았어요. 그게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돈이 많다고 안 받고 돈이 적다고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 정원은 299명이었는데 도중에 아마 재보궐선거로 들어가셔서 실제로 그 19대 국회는 300명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포함해서 굉장히 5손가락 정도의 사람만 안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안 받은 사람 명단은 왜 공개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연대라서 그런지. 지금 보수통합 근데 그런 게 같은 점이고요.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그 공항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훨씬 간절해졌습니다. 그 간절함이 제가 이 책 끝날 때 정도 12월에 알고 강연을 들었어요. 알고 부통령, 그러니까 머리도 좀 식힐 겸 책도 거의 끝나가고, 근데 가까이에 있는 솔크 인스티튜트라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가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강연을 듣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자기가 10몇 년 전에 그 Inconvenient Truth,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랬더니 막 아카데미 상도 받고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자기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지구는 회복 불가능 네. 상황이랍니다. 그게 한번 만들어진 그 CO2는 200년 정도 가야 없어지는데 예. 지금도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CO2 양이 공기가 1톤이면 어느 정도 부피겠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CO2 양이 1억 5천 만 톤이랍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이제 회복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극심해지면서 뭐 호주 막 땅이 막 불타고 코알라가 다 타 죽고 다 이게 지구 온난화인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이대로 놔두면 도대체 우리 앞에 어떤 파국이 닥칠지 자기 너무 두렵대요. 호주의 극심한 산불 이런 거 시작에 불과하대요. 더 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다 있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듣다가 그게 우리 대한민국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불행하게도 바뀌지를 않고 여기까지 와서 그동안에 누적된 그 데미지가 이제는 다시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걸 복구하는데 얼마나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를 그대로 계속 가게 되면 도대체 우리 앞에 어떤 파국이 놓여져 있을지 제가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무런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그런 파국으로 가는 것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항에서도 그 질문 듣고 뭐 고민 안 하고 저절로 이렇게 나온 답변이 간절해졌다고, 다른 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절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것도 와, 이렇게 제가 평생 태어나서 한국에서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제가 미국에도 유학을 가서 학교도 다녔는데 그때 도중에 뭐 방학 기간 때 이럴 때마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1년 이상 한국 땅에서 떨어져 있었을 때가 없었는데 이번에 1년 5개월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공항에 착륙하고 땅을 밟아도 별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세관 통과하는 데 있잖아요. 이제 그 이삿짐 큰 가방 3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세관 지나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바깥이 보이잖아요. 그때 제 느낌이 저기부터 한국 땅이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 갈 때마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조금씩 보였다가 또 한국 땅이 사라졌다가 이렇게 밀고 가면서 사실 문을 탁 열고 저로서는 느낌이 처음 한국 땅을 1년 5개월 만에 밟는데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지지자분들이 막 계시고 이게 막 그냥 저절로 그래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럼 뭐 벅찬 마음들, 제 각오 이런 게 다 겹쳐서 저절로 그렇게 절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사실 지금 창당 준비 중이고 그래서 아직 많이 안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이 당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아직 그렇게 높질 않고 기대보다, 그리고 대표님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거의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20대가 상당히 좋아하는 정치인으로 꼽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지지율은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 기대가 굉장히 크셨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하면서 예. 그 실망을 많이 안겨드렸어요. 그래서도 공항에서도부터 시작해서 뭐 어제 시도당 창당 대회까지 예, 예. 제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렇지만 딱 부탁 하나만 좀 드리고 싶다고, 편견 없이 이제 앞으로 그 하는 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뭐 저 지난 2012년 처음 나왔을 때 국정원 댓글 공작 최대의 그 타겟이 저였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만들어서 이제 한번 일어서려고 할 때 리베이트 조작 사건으로 사실 제일 악독한 정당 탄압들을 받은 게 거의 대선까지 갔고요. 그리고 또 뭐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예.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90%가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데 네이버 뉴스 랭킹 상위 몇십 개를 기사를 전부 다, 그리고 그 기사에 있는 많이 본 댓글 공감 순입니까? 그거 거의 앞에 한 저기 뭐 100개 전부 다 예. 조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역사상 비교할 대상이 없는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걸 지나고 나면 나쁜 이미지만 남지 그게 뭐 사실이고 아니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일반 국민들께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변명을 하기보다 오히려 좀 그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여론조사 말씀도 하셨으니까 갤럽을 보면,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요즘 갤럽에서 그 저희 정당 여론조사를 지난주부터 했죠. 네. 근데 국민의당 때 조사를 한번 보니까 예. 첫 조사가 국민의당이 1월 초순에 창준이가 만들어졌습니다. 2주 정도 후에부터 조사가 시작됐어요. 1월달. 예.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예. 바른미래당은 창준이가 아니고 두 당이 합당해서 바로 창당이 됐습니다. 예. 창당하고 나서 2주 후에 조사가 했어요. 그리고 뭐 가장 최근의 경우를 그래서 한번 또 비교하려고 찾아봤더니 뭡니까? 그 새로운 보수당. 예. 예. 새로운 보수당은 창준이 만들어지고 한 달 뒤에 예.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차가 있나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예. 그날 뉴스를 보시는 분 뭐 그렇게 모든 분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소식이 알려지는 것까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컨벤션 효과, 예. 정당은 창당할 때 컨벤션 효과가 뭐 없는 정당이 없었거든요.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 한 주 정도 여론조사를 돌리니까 한 2주 정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근데 이번만 갤럽 생기고 첫 예외였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했다니. 그 창준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실체가 없을 때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저희들이 창준이 만들어지고 한 2주? 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어느 정도 정당 창당에 대한 컨벤션 효과까지 포함해서 그럴 때 조사가 나오면 그게 이제 예전 국민의당과 비교가 가능할 때가 와요. 아직 지금은 아니고.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뭐 뭐 앞에서 이제 뭐 리베이트, 드루킹, 뭐 선관위 당명 결정 이런 등등해서 이미지 조작을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모 신문사 고발 취하를 하면서 이제 임미리 교수를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도 논평을 내기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뭐 민주화 세력이었을지는 몰라도 민주주의자들이 아닌 거죠. 뭐 그래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가짜 민주주의, 뭐 자기 편이면은 봐주고, 아니 저 무슨 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편이면 봐주고 뭐 상대편이면 무조건 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 그건 전체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전체주의자 아닌가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개념이나 신념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좀 이건하고는 좀 관련이 떨어지지만 사실 대표님 주변 내지는 좀 함께 일했던 분들 중에서 일부는 대표님께서 좀 그 함께 일하실 때 의견을 좀 밑에서부터 쭉 듣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뭐 일부의 불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지 짐작이 안 된다. 장점이고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예측 불허다. 그래서 이제 나쁘게 말하는 분들은 그걸 CEO식 정당 운영이라고 말하고, 뭐 좋게 말하는 분들은 뭐 여러 고민 끝에 나온 결과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잘 듣고 싶습니다. 뭐 저는 한 번도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그 회사 경영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회사 CEO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뭐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CEO가 두 타입이 있어요. 예전에 그 벤처기업 처음 할 때 이렇게 CEO들 모임이 있는데 보면은 한 타입은 그 완전 그 제왕적 CEO 자기가 모든 거 다 결정하고 지시만 내리면 저 그 직원들이 다 그거 따라서 실행만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 장점이라고 하면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 불량률도 줄고 그 단가도 낮추고 굉장히 빠르게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결정적인 단점은 그런 회사들은 못 큽니다. 사람 관계가 상대적이거든요. 한쪽이 막 적극적이면 아무리 그 전에 적극적인 사람도 수동적이 돼요. 막 이렇게 위에서 지시만 하면 자기 스스로 이 회사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지를 못해요. 내놓을 의욕도 사라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사장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회사 사장의 능력만큼만 밖에는 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사람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게 한계인 건데요. 또 다른 타입은 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거든요.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핀잔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뭐 이런 황당한, 자기가 생각해도 황당한 이야기 해도 뭐 아무런 뭐 저기 불이익이 없다고 하면 더 용기를 내서 막 자기 아이디어 있는 대로 다 꺼내 놓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CEO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를 거기서 그 따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을 할 때 이 회사는 그 집단 지성의 크기만큼 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안랩을 키웠습니다. 저는 항상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의도 정치권에 와서 보니까요, 그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사람들은 뭐 불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 나갈 수도 없지 않나요? 근데 그 이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뭐 정당 크기만큼 모든 사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뭐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만 들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그 가짜뉴스 시대잖아요. 가짜뉴스는 그
가짜만의 뉴스가 아니고요. 예. 사실을 편집한 거죠. 가짜 뉴스는 사실 편집이거든요. 한마디로. 뭐 저 어디서 시위 현장에 가서 그 한쪽에서 그 시위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네. 경찰들 때리고요. 또 한쪽에서는 경찰들이 막 난폭하게 진입을 해서 막 이렇게 밟아요, 사람들을. 그럴 때 한쪽 편만 편집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사실이죠. 근데 진실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저 탈진실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라 여의도 정치권이 그런 게 능하죠. 사실 편집하는 능력이 너무 능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4년 전 이상의 그런 다당 체제, 국민의당을 이번에도 유권자들이 많이 이렇게 투표를 해서 4년 전 이상의 그런 득표율을 확보하신다면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은 어떤 일인지? 일하는 국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하는 정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도 그 비전을 썼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3대 비전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공약들도 발표했어요. 일하는 정치에 대해서도 벌써 2주 전에 공약 발표했고요. 그거 똑같이 베껴가지고 오늘 민주당이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트윗도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보시면 그래서 뭐 예.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사법 체계가 정의로운 사법 체계와 공정한 사회 제도 그 두 가지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로스쿨 폐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지난주에 발표했고 그 다음 오늘은 안전한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아동 청소년 범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그 청소년 성범죄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그 학교 폭력 근절을 하려면 지금 뭡니까? 형법 대상 적용이 안 되는 게 14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걸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돼요. 지금 이제 요즘 아이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크고 이미 그 범죄의 흉악도가 뭐 조폭들 뺨치는 정도여서 이게 이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거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N번방 문제 제가 공항에서부터 언급했듯이 근데 다행히 그 다음에 관심들이 좀 모여가지고 청와대 청원도 20만 넘고 국회도 10만 넘더라고요. 그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 처벌 수위를 엄청나게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함정 수사까지도 허용해야 된다. 이미 유럽은 사례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포함해서 10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그 국정 운영의 그 방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진보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뭐 보수의 자산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자산이거든요. 대통령이 가진 저는 유일한 최고 가치 있는 권한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인재들을 공적인 일에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권한인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 가서 여러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모든 분야에 세계적인 인재들이 다 있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 보세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 블루레이만 한 1000개 정도 샀었는데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근데
그 처음에 제가 그 어디야 12월 달에 미국에서 봤어요. 미국에서 영화관 딱 들어가니까 패러사이트 예. 저만 한국 사람인 것 같고 나머지 다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원어로 듣고 나머지는 다 자막 봤는데 저 감독상 정도까지만 받으면 좋겠다. 작품상까지는 안 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 야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 정도로 어떤 분야건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좌우를 가리지 말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우리나라 능력 있는 최고의 인재에게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께서 그게 사회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국민 분열을 치유해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 다시 재선 나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좀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저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그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나라 인구 130만 명이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수원시가 120만 명이니까 그 작은 나라가 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자원도 없는 나라거든요. IT 한 곳에 집중을 해서요. 지금은 유럽 전체에서 최고의 IT 강국이고 나토의 그 IT 보안 책임지는 나라가 됐고 거의 모든 경제 사회적인 지표에서 대한민국을 앞질렀습니다. 아휴 참 어떤 나라는 인공지능 막 앞서가고 어떤 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또 뭐 어떤 나라는 블록체인 이렇게 막 나가는데 그리고 그게 저 사회적인 화두고 담론이에요. 막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지. 정말로 우리나라만 거꾸로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그리고 앞으로 뭐 먹고 살 건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큰 원인이 저는 포탈에 있다고 봅니다. 그 어젠가? 조금 전에 저 이야기를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포탈이 딴 데 없는 시스템이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 많이 본 뉴스 1등부터 이게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있기는 한데 이게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급상승 키워드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담론이 형성이 안 되고 말초적이고 단초적인 쪽에 집중적으로 뉴스 소비가 돼 버려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어쩌면 포탈은 돈을 벌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컨텐츠 만드는 언론사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나라 미래는 더 암울하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저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그랬어요. 저 정책 발표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오늘도 했지만 그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함께 만듭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저도 숙지가 완전히 돼 있고요. 근데 기사를 잘 안 쓰시는 거예요. 기자분들이. 그래서 저 그때 한국일보 기자분이었나? 뭐 저 물어봤더니 황향준이다. 고민을 토로를 하는 게 그때 말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쑥 올라갔대요. 근데 정치인들끼리 한번 막말하면 기사 쓰기 얼마나 쉬워요. 노력은 1밖에 안 드는데 클릭 수는 100이 나온대요. 정책은 10배 시간이 드는데 저 클릭 수는 100분의 1이니까 이게 뭐 이런 그 뉴스 배포 시스템 하에서는
깊이 있는 우리나라 미래를 고민하는 기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고치면 우리나라 미래 없습니다. 아유. 그래서 정말 중요한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1번으로 하시긴 좀 그러세요. 언론사 1번 공약. 1번 공약. 아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